자, 안녕하세요 카리뷰의 구독자 여러분, 김은배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영상에 이어서 6세대 완전 변경 알티마의 내외관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주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셀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는 정치적 이슈와는 조금 떨어져서 제품에 집중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알티마는 전 폭과 전 장이 각각 25mm씩 늘어나고 전 고는 25mm가 낮아져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격대만 놓고 보면 소나타와 K5로 대변되는 중형 라인과 그리고 그랜저와 K7으로 대변되는 준대형 라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만 놓고 보면 최근에 출시된 소나타와 K5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크기만 놓고 보면 준대형보다는 중형 세단과 경쟁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포지셔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출시된 소나타와 K5가 종전에 운용하던 2.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지금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이제 최상급의 라인인 소나타 K5에 비해서 엔진 트림은 조금 더 높은 엔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선 2.5 가솔린과 2.0 터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트림은 세 가지로 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장 최상급 트림인 만큼 좀 더 다양한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원격 시동이 되기 때문에 켜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걸렸는데요. 최근에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로 주차하는 기능까지 있는 반면에 알티마는 나온 시기가 좀 더 먼저였던 만큼 그 정도 기능은 탑재를 하지 않고요. 원격 시동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제 전면을 한번 보시죠. 전면에는 닛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V 라인이 대표적이죠. 저희 채널에서 저번에 리뷰한 적이 있었던 엑스트레일의 경우도 이 V모션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릴 같은 경우가 기존의 알티마보다 위아래로도 넓어지고 양 옆으로도 넓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에 맞게 그릴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V모션 그릴의 특징이 안쪽에는 유광의 크롬 라인이 들어오고 또 그 아래쪽에는 유광의 블랙 재질이 이렇게 감싸고 돌면서 전체적인 볼륨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요. 이 블랙 유광 소재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 그릴과 조금 유기적인 모양으로 연출이 되면서 전체 그릴 자체가 상당히 커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밝은 톤의 크롬과 이제 블랙 유광이기 때문에 음영차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또 다른 시그니처인 부메랑 형태의 주간주행등이 있습니다. 엑스트레일에서도 보셨던 그 모양과 닮아 있지만 좀 더 세단에 맞게 좀 더 아래 위로 좁아져서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LED 램프가 들어오게 되고요. 가장 하위 램프를 제외하고는 할로겐이 아닌 전부 LE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이 있고요. 안개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번 알티마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입체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측면으로 조금 돌아보면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입체적인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쪽 범퍼와 그리고 팬더 그리고 위에 보니까지 파팅 라인이 유기적으로 맞아 들어가야지만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아래쪽을 보시면 2.0 터보 전용의 19인치 휠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크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전면의 V 그릴처럼 밝은색 크롬톤과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는 닛산의 로고가 있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조금 넓게 보시면 입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보닛을 타고 들어가는 이 캐릭터 라인도 평면적으로 선만 그은 게 아니고 이 선이 지나가는 위치에 아래 위로 단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단면은 뒤쪽으로 쭉 연결돼서 리어 램프까지 맞닿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그 아래쪽에
캐릭터 라인이 한 줄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캐릭터 라인의 경우에 평행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상당히 큰 폭으로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감을 좀 더 강조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을 잘 따라오시면 후면부에 가서는 선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위아래의 단면들이 좀 더 볼륨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뒤쪽 끝선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이런 니은자가 하나 있는 듯한 볼륨감이 나오게 되죠. 벨트 라인 같은 경우도 길이감을 굉장히 표현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트 라인 하단부에는 크롬이 한 줄 이렇게 들어가는데, 평범하게 필러를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 측면 글라스를 크롬이 감는 게 아니라 아래쪽 벨트 라인에만 위치해 있고, 끝선이 2열 도어 끝까지 약간 올라간 듯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쪽은 블랙 유광 소재를 쭉 이었는데요, 이 선이 2열 도어를 지나서 뒤쪽 글라스까지 감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체의 길이감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어 램프를 보시면 리어 램프 역시 헤드램프처럼 파팅 라인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리어 램프에는 LED까지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쪽 뒤를 보시면 2.0 터보 전용 리어 스포일러도 달려 있습니다. 다만 리어 스포일러가 두드러지게 크게 들어간 게 아니라 트렁크가 조금 더 연장된 형태로 작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기능만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크기 자체가 크지도 않은 만큼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높은 효과를 거둔다거나 효율적으로도 리어 스포일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디퓨저 부분을 보시게 되면 디퓨저 부분이 조금 신기합니다. 보통은 디퓨저 부분을 이렇게 바디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안쪽을 깊게 바디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마감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위쪽에 디퓨저를 장식용으로 달아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알티마는 디퓨저가 정직하게 양쪽으로 배기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기통은 정직하게 나왔는데 위에는 장식적인 요소가 또 있어서 언뜻 보면 이 위쪽이 마치 배기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는 아쉽게도 발을 휘젓는다든가 아니면은 가까이 서 있으면 몇 초 뒤에 열린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 전체적인 차의 사이즈가 소나타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나타보다 약간 더 큰 K5와도 비슷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종에 비해서 휠 베이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짧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깊게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특별한 기능들은 없고요, 위쪽에 마감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쪽에 깔아놓은 이 알티마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이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이 안쪽에 약간 캐시미어를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마감을 해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나타 K5에는 없는 2열 폴딩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폴딩 기능이 아주 편리한 것은 또 아니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걸쇠를 풀어주고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 의자를 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을 닫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전동식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안쪽에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닫아줄 수 있죠. 자,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딩 윙이라고 해서 엑스트레일에도 적용됐던 약간 V자 형태의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평행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용 세단으로서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시보드 윗면이 평행하게 뒤쪽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 각도가 다소 운전자 쪽으로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시트 또한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낮게 돼 있고, 이 허벅지 쪽이 살짝 들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로 살짝 제껴진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시야각이 만들어집니다. 시야각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다만 클러스터가 HUD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점과,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가 플로팅 타입으로 다소 높게 솟아있는 점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조금은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7인치 화면이 위치하게 됩니다.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8인치고요 요즘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쟁차종으로 말씀드렸던 국산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12.3인치,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준대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클러스터는 똑같이 12.3인치,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도 클러스터와 동일하게 12.3인치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본차 특유의 IT 쪽에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주행 감성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실용적인, 좋게 말해서 실용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추세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장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게 말해서 실용적인 컨셉 때문에 내장재도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알티마는 우드 느낌이 나는 가니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광의 크롬 소재를 한 겹 더 둘렀고요. 물론 이것은 우드는 진짜 나무는 아닙니다만 아주 싼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다만 만져봤을 때는 느낌이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고급감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공조장치 같은 부분들은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유격도 적당한 편이고, 바깥에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튼들을 이렇게 빼두었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선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동을 한번 켜고 살펴볼게요. 시동을 켜게 되면 지금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다소 이동을 했는데요. 웰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의자를 뒤로 밀어주고 타서 시동을 켤 때는 다시 앞으로 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이고요. 앞서 엑스트레이를 리뷰해드렸을 때는 터치식이 아니라 감압식이었기 때문에 다소 반응도 느리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치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아래쪽에 버튼들이 빠져나와 있어서 직관적인 부분과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은 좋고요. 다만 이 차를 탔을 때 처음 놀랄 수 있는 부분은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이제 동시에 지원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USB 포트가 있고요. 꽂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안쪽에는 USB 포트와 그리고 최근 추세에 맞게 USB-C 포트까지 지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잘 들어가지 않는 욱스 버튼도 있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직도 미국 같은 데선 욱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치를 해둔 부분이고, USB를 연결을 하게 되면 페어링 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냅이고요. 지금은 페어링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핸드폰 충전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렇게 페어링을 해야 한다면 USB 포트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를 보시게 되면 2.0 터보와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되게 됩니다. 2.0 가솔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어박스 부분은 정직하게 아날로그적인 기어 노브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앙증맞은 모양이고요. 잡았을 때의 느낌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모드 다이얼의 경우는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차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두 가지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드 다이얼이 보통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어 노브 뒷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위치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기어 노브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누르기 위해서는 손의 모양을 상당히 각도를 틀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은 이 위쪽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런 것은 이제 취향적인 부분이니까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중형차 이상에 적용이 되고 있는, 혹은 그 아래 등급부터도 요즘엔 적용이 되고 있는 스톱앤고 기능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솔 박스를 열었을 때 안쪽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 점은, 이 차가 아주 다양한 장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콘솔 박스 위쪽에도 가죽과 가죽이 맞닿는 이 접합 부위에 스티치를 두 줄 이렇게 넣어 놨고요.
가운데에도 마감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시트에도 마감하고 있는 이 스티치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치해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쪽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처리를 해두었죠. 시트 얘기를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닛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무중력 시트라고까지 불리는 저중력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파처럼 푹신한 느낌이 들게 하는 시트인데요. 다만 만졌을 때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은 좋은데 허벅지 부분이 다소 도톰하게 돼 있을 뿐더러 의자 전체의 모양이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각도가 눕혀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을 하면 이 허벅지 부분만큼은 조금 불편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에는 2.0 터보에만 들어가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조금 더 주행에 특화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자체는 닛산의 엑스트레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준적인 핸들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표준적이고요. 림은 위쪽은 얇은데 보통 파지를 많이 하게 되는 9시 3시 파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두께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다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립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포크 부분에는 왼쪽에는 음향과 클러스터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화 버튼과 음성 인식 버튼도 있고요. 다만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오디오나 블루투스 페어링 정도를 조작할 수 있고, 그 외에 공조장치 컨트롤이라든가 열선을 켜달라든가 창문을 내달라는 등의 최신 기능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의 특성이 좋게 말해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장식적인 부분이나 안전장비 같은 부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요. 주행 감성 쪽에 많은 신경을 쓰는 대신에 안전장비나 편의장비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핸들의 조향에는 개입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후추방 경보 등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핸들 조향과 관련해서는 개입이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기능이 경고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도 약간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방 충돌 경보는 있는데 후방 충돌 경보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안전장치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취향에 따라서는 일부분 괜찮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과 연결되는 무광의 크롬 가니쉬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마감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린 그 스티치가 있고, 윤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카본, 아무도 카본이라고 믿지는 않겠지만 카본 느낌이 조금은 나는 이런 재질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입체적으로 조금 더 주행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차량 자체의 성향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세단의 느낌이 강합니다. 자, 뒷좌석으로도 넘어가 보실까요? 자, 뒷좌석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휠베이스가 소나타나 K5에 비해서는 다소 짧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앞쪽에 레그룸 같은 경우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표준적인 사이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알티마는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편인데요, 2열의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낮아진 전구와 함께 헤드룸은 표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부족한 헤드룸을 위해서 위쪽을 조금 이렇게 파놓는 경우도 있는데 알티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두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트 같은 경우에는 2열도 마감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앞좌석과 동일하게 약간의 타공이 있는 문양을 넣어 놨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부분에 3개가 모두 다 스티치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고급스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식 없이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폴딩이 되는 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키스루는 따로 뒤쪽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렴한 원가 절감 티가 나는 부분이 이런 램프 부분인데요,
상당히 80년대 풍의 느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램프가 아주 노랗다 못해 누런 빛깔을 내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위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덜 썼다는 느낌이 들고요.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이렇게 C타입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공조 장치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없지만 중형 세단끼리 비교를 한다면 공조 장치를 넣는 경우가 거의 공조 장치 컨트롤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국내 중형 세단에 비해서 이 썬루프가 상당히 작게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가 되면 이 정도까지 썬루프가 오게 되는데 최상위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이 정도 공간만 제공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 이 썬루프가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는 점이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글라스는 앞쪽에 전동 버튼을 통해서 위로 올리고 내릴 수 있지만요. 그리고 전륜 구동의 차량인 만큼 센터 터널은 있지만 그렇게 높게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까지 낮지는 않고요. 자, 이번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를 한번 폴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렁크 설명을 하면서 뒤에 걸쇠를 풀어뒀었죠. 뒤에 걸쇠를 풀어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뒤에 트렁크 안은 단차가 이렇게 상당히 또 있고 각도도 상당히 높아서 평행한 물건을 여기까지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6대4 폴딩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넘길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6세대 완전 변경 알티마를 만나봤는데요. 가족용 세단으로서 내부의 공간감이나 시트의 안락함 등은 상당히 또 좋은 수준이었지만 일본차 특유의 부족한 안전 편의 장비 등은 다소 좀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일본차들이 그렇듯이 알티마 같은 경우에도 주행 성능에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편을 조금 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알티마 같은 경우에 7월에 출시는 했지만 공식 발표에는 취소가 됐을 만큼 한일 간 악화된 무역 분쟁 상황에서 비운의 차가 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물론 저도 한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정치가들과 혹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분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한국日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빨리 국면이 완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리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차량 자체만 놓고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점 양해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속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정말 막히고